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피아니스트의 꿈을 접고 그림을 그리고 도자기를 빚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30대 중반을 넘어서며 제 인생엔 큰 변화가 있네요. 사실 전 할머니가 될 때까지 피아니스트로 살 줄 알았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쳤고 대학까지 전공했는데 이제는 연주자, 지도자의 꿈을 접고 다른 길을 찾고 있네요.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에서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평탄하던 제 인생도 꼭 그렇게 경로를 이탈하고 말았네요. 전 평생 제가 피아노와 버타고 이걸 업으로 삼으면서 살 줄 알았어요. 마음먹은 일은 꼭 이루면서 어떤 시련도 없이 평화롭게 살 줄 알았습니다. 차라리 철없을 때 고생을 했다면 견디기 쉬웠을까요? 아주 어린 시절에 겪은 시련이라면 크면서 잊혀졌을까요? 견디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전 어렵게 꽃 한 송이를 틔웠습니다. 그 꽃은 제 눈물과 땀, 피로 연글었어요. 혼자선 사귈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제 작은 마음에 품고 있긴 어려워 사연을 써봅니다.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마음이 이상하게 떨리네요. 가족 아닌 누군가에게 제 얘기를 해본 적이 언제였나 싶습니다. 제겐 어려서부터 보디가드가 있었어요.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남자가 아니고요. 복선이라는 동생인데요. 복선인 저보다 1살 어린 여동생입니다. 전 어린 시절 한때 제주도에 살았어요. 그때 복선이도 만나고 제주도의 삶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저희 집은 제주도에서도 한적한 시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의사셨는데 거기 잠깐 근무하러 가셨고 저와 엄마도 따라간 거였고요. 부모님은 서울에서 나고 자라셨는데 성격이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아빠가 매사에 느긋했다면 엄마는 늘 조급했어요. 낙천적인 아빠의 성격과 달리 엄만 화를 잘 내셨죠. 아빤 그때 도시 생활에 실증이 나서 일부러 제주도에 간 거였는데 엄만 아주 치를 떠셨어요. 툭하면 서울 서울 노래를 부르셨죠. 그때 전 11살쯤 됐을 거예요. 엄마는 아빠가 출근하시면 친구나 외할머니한테 전화해서 아빠 욕을 하곤 했습니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못 산다니까? 아니, 이런 오지의 날 처박아 놓는 게 말이 돼? 여기 뭐가 있어? 맨 돌이랑 바람뿐이지. 백화점도 없고 친구도 못 만난다고. 다시 서울 가고 싶어 미치겠어. 6개월만 버티다 송주랑 나만 서울 갈까? 송주 아빠 진짜 너무 미워. 가끔 엄만 절 떠보는 것 같았죠. 여기 뭐 재밌냐? 엄마랑 둘만 서울 가자. 아빠한테 말해봐라. 저한테 요구하셨지만 전 아빠랑 있는 게 좋았어요. 엄마랑 둘만 서울 집에 있으면 어떨지 뻔했죠. 엄마 뜻대로 제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엄만 신경질이 늘어만 갔고 점점 저한테 신경을 안 쓰셨어요. 아빠랑도 사이가 좋지 않았고요. 어린 제 생각에 아빠가 엄마를 달래줬으면 좋겠다 잠깐 생각했지만 어른들 일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의 짜증에 지쳐서 두 분은 사이가 멀어졌죠. 전 서울에서처럼 학원도 안 다니고 학교 끝나면 여기저기 놀러 다녔어요. 엄만 제주도가 맨 돌과 바람뿐이라 싫다고 하셨지만 전 이곳이 좋았습니다. 집에서도 보이는 푸른 바다와 구멍이 숭숭 난 검은 돌,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풀과 꽃들을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알아냈죠. 여기 애들은 학교가 끝나면 저처럼 다 놀러 다닌다는 것을요. 처음엔 여기 애들이 안 껴줬어요. 말도 자기들이랑 다르게 하고 맨날 치마만 입고 다닌다고요. 그런데 복선이 덕분에 친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야, 나도 같이 놀자. 넌 저리 가. 서울 애가 뭘 한다고 나서? 서울에서 온 게 무슨 죄냐?
같이 놀자. 나 심심하단 말이야. 나도 껴줘. 동네 애들은 저한테 제주도 사투리를 시켜보며 비웃기 바빴죠. 하지만 복선인 달랐습니다. 저를 놀리지 말라고 하더니 놀이에 껴주더라고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놀이도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고 못하면 깍두기로 껴줘서 전 결국 그 동네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복선인 저보다 1살 어렸는데도 누가 보면 언니인 줄 알았을 거예요. 키도 크고 통통한 편이었는데 힘도 장사였죠. 커다란 돌도 번쩍번쩍 날라서 동네 할머니들이 씨름대회 나가라고 할 정도였어요. 전 그런 복선이가 좋아서 옆에 딱 붙어 다녔고 동네 애들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놀이에도 잘 껴줬고요. 아빤 그런 절 보고 엄청 좋아하셨어요. 우리 성주 제주도 아이 다 됐네. 아까 창문으로 보니까 애들이랑 실컷 뛰어놀던데 뭐가 그렇게 재미있었어? 몰라. 애들이 이름 가르쳐줬는데 다 까먹었어. 아빠, 나 오늘 제주도 말도 되게 많이 배웠다? 그리고 나 친한 친구 생겼는데 이름이 복선이야. 걔 엄청 똑똑하고 힘도 세. 여기 진짜 재밌어. 엄만 밖에서 놀고 들어온 절 보면 엄청 화를 내셨어요. 원피스며 구두가 다 까매졌다고 혼내셨죠. 하지만 전 상관없었어요. 치마는 동네 동생들 다 줘버리고 저도 애들처럼 바지 입고 낡은 운동화 신고 곳곳을 쏘다녔습니다. 여름엔 바다에서 놀고 겨울엔 애들이랑 차가운 칼바람 맞으면서도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서울에선 늘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여기선 살도 찌고 얼굴도 타고 아주 튼튼해졌죠. 그리고 1년 뒤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선이가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됐어요. 그건 다 복선이의 불행에서 비롯됐죠. 복선이는 같은 동네에 살았고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술만 마시는 아빠와 아픈 엄마 사이에서 컸어요. 그리고 복선이 엄만 병으로 돌아가셨고요. 의사인 저희 아빠가 마지막을 지켜봐 주셨죠. 불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선이 아빠는 장례가 끝난 뒤 말도 없이 집을 나갔고 하나밖에 없는 딸은 빈집에 남게 됐죠. 복선이가 엉엉 우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아빠는 복선이가 안 됐다며 안타까워하셨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하셨습니다. 또 한 번 엄마와 아빠는 크게 다투셨죠. 아니, 당신이 무슨 자선사업가예요? 나는 무슨 죄예요? 다 큰 남의 집 딸 데려다가 키우라고요? 난 못해요. 송주 하나 키우는 것도 버거운데 나보고 어쩌라고. 이럴 거면 난 서울 갈래요. 당신이 송주랑 복선인지 덕선인지 걔 다 키워보라고요. 당신은 동정심이라는 것도 없어? 복선이 송주만큼 어려. 그런 애가 부모를 다 잃었는데 어떻게 외면해? 복선이 엄마가 눈 감으면서 그랬다고.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 송주도 복선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제주도에 있는 동안이라도 우리 집에 있게 하자고. 우리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그래요? 난 몰라요. 당신 고집 안 꺾을 거면 난 서울 갈랍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 혼자 잘 수습해봐요. 엄만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날 가방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새벽에 엄만 절 살짝 깨우셨어요. 엄마랑 같이 가지 않겠냐고 했지만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만 기가 막히다고 하시더니 집을 나가셨고요. 막상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니 서럽고 슬프더라고요. 전 엉엉 울었고 아빠는 그런 절 안고 한숨을 푹푹 쉬셨죠. 그렇게 엄마 없는 집에 복선이가 들어왔고 뜻밖에도 아빠와 전 복선이 덕분에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복선이가 알고 보니 살림꾼이더라고요. 10살 어린아이가 그동안 집안일을 얼마나 해왔는지 밥도 잘하고 라면도 잘 끓이고 빨래, 청소 못하는 게 없었어요. 엄마 없이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아빠와 저 모두 깜짝 놀랐죠. 알고 보니 복선인 아픈 엄마 때문에 일찍부터 집안일을 했더라고요. 저한테 쌀 씻는 법이며 빨래하는 법도 다 알려줬습니다. 진짜 신기했어요.
아빠가 퇴근하시면 셋이서 저녁을 만들어 먹었는데 그것도 재미있었습니다. 복선아, 아저씨 음식 솜씨가 좋지 않아서 미안하다. 아니 근데 이 나물들은 어디서 난 거냐? 처음 보는 젓갈도 있고. 복선인 아빠가 자상하게 물어보면 배시시 웃기만 했죠. 자기 아빠는 거칠고 욕만 했다면서 우리 아빠가 다정하게 말할 때면 얼굴이 빨개졌어요. 복선인 우리 아빠를 이모부라고 불렀는데 한동안은 대답 대신 웃기만 해서 제가 대신 대답을 해줬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갖다 줬어. 우리 둘이 사이좋게 잘 지내서 예쁘대. 그리고 아빠 맛있게 드시라고 주시는 거래. 밥은 복선이가 했고 계란 후라이는 내가 만들었어. 우리 잘했지? 정말 기특하구나. 둘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보기 좋고. 이번 주 토요일엔 아빠랑 제주도 시내 구경 갈래? 복선이랑 너 운동화도 사야 하고. 동네에선 아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시골 동네 의사 선생님이 가여운 아이도 거둬줬다고 우리한테 인심이 아주 후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우리 집엔 피아노가 생겼죠. 아빤 복선이랑 저 배우라고 집에 피아노 선생님도 불러주셨어요. 일주일에 2번씩 선생님이 오시면 우린 차례대로 레슨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전 피아노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복선인 저랑 달리 배우는 게 느렸지만 열심히 노력했죠. 외동으로 태어나 내심 외로웠던 저는 복선이랑 함께여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제주도에서의 생활은 길지 않았습니다. 2년 반 뒤 우린 다시 서울로 가야 했죠. 아빠가 친구로부터 제의를 받아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시게 된 거였어요. 또 부모님은 언제까지 떨어져 지낼 순 없다고 생각하셨고요. 동네 사람들은 모두 복선이 어떻게 하냐고 걱정했지만 아빠는 복선이도 서울에 데려가겠다고 했고 저도 졸라댔습니다. 역시나 엄마의 반대가 있었지만 복선인 저와 함께 서울 집에 가게 됐죠. 정말 미안한 일이 많았습니다. 엄마는 복선이 집에 들인 식모처럼 대했고 그것 때문에 저랑 사이가 멀어졌어요. 하지만 복선인 오히려 씩씩했죠. 중학교에 가서도 전 피아노 레슨을 받고 공부하는데 복선인 집에 오면 살림부터 했습니다. 엄마 나의 집안일은 내팽개치고 쇼핑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식물을 집에 들인 것처럼 편하게 지내셨고요. 전 늘 복선이 눈치가 보였어요. 우리 엄마 너무 심하지? 미안해 복선아. 내가 대신 사과할게. 설거지는 놔두고 공부해. 내일 시험인데 너도 공부해야지. 언니, 피아노 치는 손에 물 묻히지 말고 놔두셔. 입 깎고 금방 하고 들어가면 되지. 솔직히 이모랑 이모부 오갈 데 없는 나 걷어주신 건데 이 정도도 못해? 난 괜찮아. 진짜야. 하지만 도움받는 건 오히려 저였습니다. 전 서울로 와서 한동안 적응이 힘들었어요. 제주도 갔을 땐 서울애라고 따돌림을 당했는데 서울에 오니 총구석에서 왔다고 애들이 거리를 두더라고요. 하지만 한 학년 아래인 복선이 첫날부터 친구를 만들었고 저한테도 많은 힘이 됐어요. 누구에게나 말도 잘 붙이고 서글서글한 성격은 서울에서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가 복선이 언니라고 소문이 나자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요. 덕분에 적응도 잘하게 됐고 결국 전 피아노로 가고 싶던 대학까지 가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온 가족이 와서 절 축하해줬어요. 1살 어린 복선이는 그의 고3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장면 잘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복선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였죠. 자정이 넘도록 들어오지 않아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 그날 새벽 제 책상 서랍에서 편지를 발견했어요. 복선이가 남기고 간 편지였죠. 전 보자마자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아빠가 찾아왔다면서 이제 함께 살지 못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께는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언니한테만 짧은 편지 남긴다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전 이걸 부모님께 보여줬습니다.
아빠는 우시면서 복순이가 건강하기만을 바라셨어요. 그래도 그렇지, 이 녀석. 이렇게 말도 없이 사라지는 게 어딨어. 이제 고3 올라가 입시도 치를 녀석이. 이거 봐. 그러게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랬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렇게 집을 나가? 아유, 속 터져. 당신이 쓸데없는 짓 한 거 이제 알겠어요? 송주 너도 울지 말고 들어가. 거추장스러운 혹대지 뭘 그래? 난 속이 시원하다.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솔직히 복선이 있어서 엄마 편했잖아. 그동안 온갖 살림은 다 복선이가 했는데 무슨 혹이야? 난 복선이 없이 못 살아. 아빠, 우리 제주도에 복선이 찾으러 가자. 당장. 송주야, 이 복선이 입장도 생각해야지. 아빠가 찾아왔는데 그럼 모른 척해. 제주도에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무턱대고 찾아다녀. 복선이 이해해주자. 너라면 어떡하겠어. 부모라고 엄마 없이 아빠 한 분이시잖아. 말 못할 사정이 있다니. 아빤 그게 신경 쓰이는구나. 행여나 나쁜 일일까봐 걱정이 돼. 그렇게 전 복선이와 헤어지게 됐습니다. 어떤 작별 인사도 없이요. 전 심한 후유증을 알아야 했어요. 그토록 원하던 대학에 입학했지만 즐겁지도 않았죠. 파란 쪽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았습니다. 복선이가 아끼던 작은 하루방을 늘 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무려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전 피아노 치는 걸 그만두게 됐고 결혼 후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됐습니다. 원인은 알 수가 없었어요.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것조차 심한 고통으로 다가왔죠. 무대 공포증은 물론이고 나중에는 피아노를 보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절망적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는 제 전부나 마찬가지였는데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더구나 복선이까지 10년이 넘게 연락이 없었고요. 그때 의지할 수 있는 건 부모님과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은 사람이고 저와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음대생인 저와 공대생인 그 사람은 전공은 달라도 비슷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자연 속에서 쉬는 것도 좋아해서 연애할 때도 캠핑도 많이 다녔어요. 제가 졸업하고 피아니스트로 데뷔하는 것부터 레슨하면서 지도자 생활하는 것까지 다 지켜봐준 고마운 사람이죠. 남편도 연애할 때부터 사라진 동생 복선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연주 앞두고 긴장될 때 손에 하루방을 쥐고 있으면 묻곤 했습니다. 송주야, 많이 긴장돼? 그 하루방 달아 없어지겠다. 이거 없으면 나 큰일 나. 내가 말했지? 어릴 때 같이 자란 동생이 아끼던 거라고. 이거 손에 쥐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 제가 남자친구랑 결혼할 무렵까지 복선이에겐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12년 세월 때문에 추억도 흐려져 가고 있었어요. 전 심한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 약 처방도 받게 됐고 그림을 그리는 취미를 갖게 됐습니다. 전에는 그리지 않던 동물을 많이 그리게 되더라고요. 맹수들부터 토끼, 뱀, 곰을 주로 그리다가 가끔은 하늘의 구름, 솜사탕같이 푹신한 것들도 그렸습니다. 때론 도자기도 빚고 글도 쓰면서 심각한 우울증을 이겨내려 노력했어요. 물론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아빤 절 볼 때마다 눈가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워낙 다정하신 아빠기도 했지만 그런 표정 지으실 땐 죄책감도 들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성주야, 이 그림이랑 도자기가 재밌다니 다행이구나. 이 뭐든 끌리는 게 있으면 즐기도록 해봐.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해보고. 그럴게요, 아빠. 그림 그리고 도자기 빚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그동안 피아노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이거라도 재밌으니 정말 다행이야. 내가 그림 볼래요? 이상하게 자꾸 동물 그림 그리고 전엔 관심 없던 걸 자꾸 그리게 돼. 살면서 너무 피아노에만 매달렸나 봐.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아빠 생각엔 이 복잡한 도시 떠나서 한적한 시골에서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때?
너 어릴 때 제주도에 살았던 거 기억나지? 그때는 엄청 튼튼했었어. 김서방이랑 한번 상의해보는 게 어떨까? 아빠의 얘기에 남편은 지방으로 이사 가는 걸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아무래도 좋다고 했어요. 사실 시골에서 지내고 싶었지만 남편 직장 때문에 선뜻 가자고 하기가 어려웠죠. 그때쯤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복선이가 다시 나타난 거였어요. 아빠 계신 병원에 복선이가 찾아왔고 전 연락을 받자마자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복선아, 너 정말 복선이 맞아? 언니. 복선인 절 보자마자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선인 혼자가 아니었어요. 작은 꼬마아이가 순진한 얼굴로 사탕을 먹고 있었어요. 걔를 보는 순간 가슴이 찌르르 아파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이고 손이 떨렸죠. 딸이니? 복선이 네 딸? 응, 언니. 맞아, 내 딸. 이제 5살 됐어. 소영아, 인사해. 엄마가 늘 말하던 이모 있지? 피아노 치는 공주 이모. 소영인 절 보며 공주 이모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소영인 엄마인 복선이를 꼭 닮아 있었어요. 빵빵한 볼에 귀여운 코, 빨간 입술이 딱 제주도 들판에서 놀던 복선이 얼굴이었죠. 소영이를 보고 있으니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전 그 아이를 안고 엉엉 울었어요. 우리가 떨어져 있던 시간이 얼마나 길었나 실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선이 얼핏 봐도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았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하얗고 통통했던 얼굴은 없고 까맣게 탄 채 삐쩍 말라 있었어요. 복선인 장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함께 살 땐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는데 대학에 가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남편을 만나 장사를 하면서 소영이를 낳았고요. 복선이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2년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애기 아빠는 어딨어? 같이 못 왔어? 애기 아빠는 지금 한국에 없어. 외국인이고 원양어선 타고 있어. 언니, 나 지금까지 부산 살다가 제주도로 간 지 얼마 안 됐어. 정말? 제주도 어디? 옛날 우리가 살았던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집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미심쩍은 게 있었습니다. 소영이 아빠에 대한 얘기가 믿기지 않았어요. 짐작으론 복선이가 미혼모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그걸 입 밖으로 내진 않았습니다. 모녀의 행색도 좋아 보이지 않았고 서울에 잠깐 다니러 왔다는데 거처도 정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형편이 딱히 좋아 보이진 않았죠. 전 괜찮다는 복선이를 우리 집에 데려왔습니다. 하루라도 자고 가라고 했어요. 남편은 말로만 듣던 복선이를 보고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복선 씨? 송주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친자매처럼 지냈다고요. 그동안 연락이 없다고 송주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저도 연락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송주 언니 결혼식도 못 보고 면목 없네요. 언니, 늦게나마 축하해. 나도 너 결혼하고 아기 낳는 거 못 봤잖아. 면목 없긴 이제라도 만나서 난 너무 좋아. 복선 씨 보니까 송주가 그나마 웃네요. 저희 이제 시골로 이사 가요. 가면 자주 놀러 오세요. 송주 건강 때문에 가는 거라 한적한 곳에 꽤 넓은 집을 얻었거든요. 애기랑 오셔서 오래 지내다 가세요. 복선이 말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전 복선이와 나란히 누웠어요. 그동안 밀린 이야기가 너무 많았죠. 대학 이야기, 남편 만난 이야기, 부모님 어떻게 지내셨는지 얘기하다 보니 잠이 너무 쏟아졌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으면 그렇게 잠이 오더라고요. 전 복선이한테 미안하다고 얘기 나누고 싶은데 잠이 쏟아진다고 했죠. 복선이 괜찮다고 얼른 자라면서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꼭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제주도에서 우리 둘이 한 방에서 잘 때 복선인 자기도 어리면서 늘 제 이부자리를 살펴줬거든요. 전 고맙다고 이제라도 연락해줘서 너무 기쁘다고 앞으로는 어디 가지 말라고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던 저는 설핏 잠이 깼어요. 느낌에 한밤중인 것 같았습니다. 가늘게 눈을 뜬 전 복선일 보고 깜짝 놀랐죠. 복선인 절 보면서 눈물을 폭포수같이 쏟고 있었어요. 전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복선아, 왜 울어? 왜 그래? 아니야, 언니 깼구나. 내 우는 소리 때문에. 미안해, 더 자. 전 억지로 몸을 일으켜 복선일 다그쳤습니다. 아무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복선이한테 안 좋은 일이 있는 게 분명했죠. 저한테 속 시원히 말도 못하고 소가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 무슨 일 있지? 안 좋은 일 있어서 갑자기 찾아온 거지. 뭐야? 애 아빠에 대한 일이야? 소영이 아빠 있다는 말 거짓말이지? 아니야, 언니. 나 거짓말한 거 없어. 그냥 너무 오랜만에 언니를 봐서 그동안 무심했던 게 속상해서 그래. 진작 연락할 걸. 내가 너무 원망스러워서 그래. 하지만 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다그쳐도 속 시원한 얘기를 들을 순 없었어요. 복선인 끝까지 아이 아빠 있다고 저금한 돈도 꽤 되고 사는 거 걱정 없다고 했지만 전 복선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선이가 울음을 그치고 나서야 우리 둘 다 잠이 들 수 있었어요. 속이 많이 상했죠. 우리 집에 그냥 있었으면 체육 선생님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랬다면 좋은 남자 만나 잘 살았을 텐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다음 날 남편과 전 복선이와 딸을 공항까지 데려다 줬고 다음에 꼭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이사한 시골집에 꼭 놀러 오라고 당부를 하고 보냈죠. 딱 하루 같이 지냈는데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특히 복선이 딸 소영이가 눈에 아른거렸어요. 어린아이답게 순수하고 천진하고 저한테 이모 하는데 눈을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정도로 예쁘고 애틋하더라고요. 복선이 딸이니까 실은 제 조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주도로 모녀를 보낸 뒤에도 통화도 많이 하고 둘에게 선물도 많이 보냈죠. 그리고 몇 주 후 남편과 전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이건 모두 남편의 배려 덕분이었죠. 우울증이 심한 저 때문에 회사도 휴직을 한 상태였고요. 이사를 간 곳은 100평이 넘는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집 밖에 마당도 크고 별채도 있었죠. 둘이 살기에는 지나치게 크더라고요. 근처에는 인가도 잘 없었어요. 남편은 여기서 푹 쉬면서 회복하라고 이것저것 참 많이도 준비를 해줬습니다. 어때, 송주야? 마음에 들어? 여기 풍경 끝내주지? 장인어른이랑 나랑 이 집 보자마자 반했잖아. 여기서 아무 생각 말고 몸 회복할 생각이나 해.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제 그림 재료며 도자기 만들 물레까지 사다 나르더라고요. 덕분에 전 집에서 그림도 그리고 도자기도 만들며 우울증을 이겨내려고 노력했어요. 확실히 도시보다는 시골이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우린 텃밭을 가꿨기 때문에 싱싱한 채소도 바로 따서 먹을 수 있었죠. 식단도 무공해로 바꾸니 몸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간지 석 달쯤 됐을 때 전 우울증이 좋아졌다 느꼈고 약을 끊고 싶어졌습니다. 여보, 나 약 끊을까 봐. 컨디션 너무 좋아. 마음이 너무 편하고. 약 없이 한번 극복해보고 싶어. 그래도 함부로 약을 끊으면 더 힘들지 않을까?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신중하게 고민해보자. 잠깐 괜찮을 수 있지만 다시 악화되면 어떡해. 여기서 잠깐 살다 갈 거 아니니까 장기전이라고 생각하고 약 꾸준히 먹는 것도 난 괜찮을 것 같은데. 나 여기서 무척 잘 지내잖아. 왜 자꾸 병원약 먹으라고 하는데? 난 괜찮아, 정말. 전 남편을 설득해서 약을 끊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우긴 거나 다름없었어요. 제 의지로 병을 극복해가는 모습을 남편한테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결혼 후 남편한테 걱정만 안겨준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요. 대신 매일 아침 조깅도 하고 밥도 잘 챙겨 먹었습니다. 틈만 나면 그림 그리고 도자기 빚으면서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죠. 평소처럼 조깅을 하던 아침이었어요. 그날도 집 주변을 천천히 달리는데 자꾸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처음엔 남편이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여보, 당신이야? 나 몰래 따라온 거야?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멈추면 가만히 있고 달리기 시작하면 또 움직이는 거였어요. 집 주변이 다 풀숲이었기 때문에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안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조깅하는 1시간 내내 그 소리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고 집에 왔을 땐 신경이 곤두서 있었죠. 전 불쾌한 기분에 남편한테 물었어요. 자기야, 혹시 주변에 놀러 온 사람들 있어? 텐트 같은 거 안 보여? 아니, 없는데? 진짜 이상하다. 아까 내가 달리는데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어. 1시간 내내 그랬다니까. 혹시 당신이었어? 나 몰래 따라온 거 아니고? 에이, 그럴 리가. 이거 봐, 나 김치찌개 끓이고 있었는데? 당신 조깅하는 동안 밥 차리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야? 너무 찜찜했습니다. 전 그날 하루 종일 바깥만 바라본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인적이 드문 곳이었기 때문에 외지인이 오면 금방 눈에 띄었습니다. 진입로가 딱 하나가 있어서 차든 사람이든 거기로 들어와야 했어요. 하지만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죠. 괜히 소름이 끼치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는데 남편은 괜한 생각이라며 절 달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복선이가 딸과 함께 저희 집에 왔어요. 남편이 비행기표를 끊어주고 전 식사 준비를 정성껏 했죠. 소영이도 있으니 아기 음식도 하고 모처럼 신이 났습니다. 전 미리 복선이한테 물어봤었죠. 소영이 좋아하는 음식이며 색깔이며 자세히 물어보고 꼬마 손님 맞이를 위해 정성을 다했어요. 그 둘은 2박 3일 동안 놀다 갔는데 어쩐지 복선인 있는 내내 표정이 어두웠죠. 저와 단둘이 있어도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전 심란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애 키우느라 생활고가 심한 건가 싶어 봉투에 돈도 넣어주고 선물도 잔뜩 챙겨 집에 보냈어요. 남편한테도 걱정하는 소리를 했죠. 하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넘기더라고요. 자기 보기엔 소영이 씩씩하게 잘 키우는 것 같다면서 제가 지나친 걱정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선이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남편의 행동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루는 제가 낮잠을 자고 나왔는데 급하게 전화를 끊더라고요. 자기야, 누구랑 통화했어? 왜 전화를 그렇게 끊어?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낮잠 오래 잤네. 아까 산책이 좀 피곤했구나. 오전에 산에서 밤을 좀 오래 주웠더니 몸이 뻐근하네. 집에 파스 있지? 나 목욕 좀 할게. 우리 저녁은 간단하게 먹자. 그래. 아까 그 전화, 내 친구 수혁이 알지? 걔가 그렇게 우리 집에 놀러 오고 싶다잖아. 말리느라 혼났어. 수혁 씨? 오시라고 그래. 됐어. 당신 불편해서 안 돼. 얼른 목욕해. 물 받아줄게. 어쩐지 남편이 횡설수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다가 절 보면 급하게 끊는 행동이 반복됐습니다. 너무 이상했어요. 평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제가 뭘 물어보면 이리저리 꾸며대는 것 같고 핑계를 대는 태도에 전 할 말을 잃었죠. 그리고 의심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전 결국 남편의 통화 목록을 털어보기로 했죠. 남편이 자는 사이 패턴을 풀어봤는데 통화 목록이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시부모님과 우리 부모님, 복선이 외엔 그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고 있었어요. 부모님과 통화하는 걸 감출 리는 없고 어쩔 수 없이 복선이가 의심이 됐죠.
또 집에서 자꾸 이상한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남편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소리도 들리고 발자국 소리도 들렸어요. 깨름칙한 상황에 전 화가 나기 시작했죠. 자기야, 얘기 좀 해. 어이, 송주야, 왜? 집에 누구 왔어? 말소리도 들리고 발자국 소리도 들리는데. 아니, 무슨 소리야. 나 혼자 있는데. 자기 안색이 안 좋다. 그림 안 그려? 요샌 도자기도 통 안 만들고 기분이 별론 거야? 말 돌리지 마.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빨리 말해. 요새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지만 남편은 뭐가 이상하냐며 오리발만 내밀었어요. 전 기가 막히고 한편으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자꾸 나를 속이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전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텃밭에 나가거나 차를 몰고 나가면 혼자 집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 문이 하나 달렸더라고요. 거긴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통 몰랐던 장소였죠.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자물쇠로 잠겨 있어서 도통 열 수가 없었습니다. 전 너무 이상했어요. 귀를 대보고 문을 두드려보고 했지만 뭐 하는 곳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다 결론을 냈어요. 바깥으로 통하는 문이거나 저한테 들키고 싶지 않은 남편의 비밀 장소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발견했다는 걸 남편한테 말하진 않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죠. 그리고 어떤 날엔 저도 모르는 손님들이 집에 북적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마당에선 어린아이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전 급하게 마당으로 나가봤지만 썰렁한 마당엔 아무도 없었고 대문도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분명 이상한 일이 저모르게 일어나고 있었죠. 게다가 통유리 창으로 집을 들여다봤을 때 커튼 뒤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거기서 남편은 분명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바람에 실려 대화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꼭 여자, 아니 복선이 목소리 같았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섰습니다. 남편은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고 무척 즐거워 보였어요. 전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죠. 전 2층 계단 밑으로 가서 커튼을 확 젖혔습니다. 비밀 통로는 굳게 닫혀 있었어요. 만약 빠져나갔다면 이 방을 통해 나간 게 분명했습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분명 뭔가 있어. 남편이 나한테 뭔가를 숨기는 게 분명해. 말도 없이 누굴 초대하는 거야. 비밀의 방에 숨겨놓고 둘이 몰래 만나는 거 아니야? 전 복선이가 영 미덥지 않았어요. 가끔 복선이는 절 찾아오곤 했는데 늘 간다는 말도 없이 사라지곤 했거든요. 점점 남편과 복선이 둘의 바람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어떤 이유에선지 복선이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게 숨기고 있었죠.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절 속이고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꼭 알아야 했습니다. 이대로 더는 못 살 것 같았어요. 어떤 식으로든 결판을 내야겠다는 생각에 전 흥분했고 남편을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둘 사이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고. 언제부터야? 복선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 된 거 언제부터냐고. 나 몰래 내 집에서 둘이 뭐 했어? 내가 모를 줄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복선이랑 어떻게 그렇게 그런 짓을 벌여? 내 눈 똑바로 봐. 거짓말하지 말고 다 털어놓으라고. 여보, 정신 좀 차려. 그게 다 무슨 말이야? 전 이 집에 비밀 통로 있는 거 다 안다고 그 문으로 둘이 몰래 만나는 거 알고 있다고 절규했어요. 빨리 그 문 열라고 안 그러면 망치로 부숴버리겠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절 말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하면서요. 전 억울하고 분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전 제가 그린 그림들을 다 찍고
도자기들도 다 깨버렸습니다. 그래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제 난동은 하루 넘게 계속됐고 남편이 연락을 했는지 부모님이 집에 내려오셨습니다. 송주야, 이거 사. 왜 이래? 착한 김서방이 무슨 바람을 핀다고 이 난리야, 난리가. 난리? 엄마라면 가만히 있겠어? 복선이랑 저 사람 둘이 눈 맞았어. 나 몰래 이 집에서 바람 피우고 있었다고. 복선이 데려와. 당장 삼자 대면하자고. 전 복선이 데려오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모두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전 2층 계단 밑에 있는 방문을 가리키며 끈질기게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제가 망치로 방문을 부수려고 하니까 남편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송주야, 지호 엄마, 언제까지 이럴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래, 그 방문 열어봐. 거기 뭐가 있는지 당신이 문 열어보라고. 나도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당신 눈으로 확인해. 그래, 진짜 그렇게 나올 것이지. 둘이 바람 피운 거 이제 우리 발도 못 내밀겠다 이거지? 좋아, 이 방문 열고 우리도 끝내자. 엄마, 아빠, 두 분도 똑똑히 봐두세요. 사위가 어떤 인간인지 똑똑히 보시라고요. 하지만 엄만 절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안 된다고 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엄마를 뿌리치고 그 방문을 망치로 부쉈습니다. 그리고 곧 가슴 찢어지는 광경을 맞닥뜨리게 됐어요. 부서진 방문 앞에서 전 망치를 떨어뜨리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기억이 한꺼번에 떠올라 절 뒤흔들고 말았죠. 전 넋이 나간 듯 앉아 있다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까무러쳤어요. 제가 의심한 모든 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조깅할 때 누가 쫓아온다는 것도 남편과 복선이의 바람도 사실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남편은 통화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장면은 온통 머릿속에서 지어낸 거짓이었어요. 전 지독한 병을 앓고 있었죠. 환청과 환각이 들리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먹던 약은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었고 조현병을 치료하는 약이었습니다. 전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입니다. 우리 지호는 6살 때 제 곁을 떠났어요. 놀러간 곳에서 익사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제 손으로 싼 꼬마 김밥을 먹지도 못하고 엄마도 아빠도 없는 곳에서 한순간에 숨이 멎었습니다. 자물쇠로 잠가놓은 그곳은 이상한 밀실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 통째로 잃어버린 기억, 제 아들 지호에 대한 소중한 추억들을 모아놓은 곳이었어요. 여보 송주야, 정신 차려, 송주야. 장인어른 어떡하면 좋아요? 송주 좀 살려주세요. 멀어져가는 의식 사이로 남편의 절규가 들렸고 의사인 아빠가 제게 조치를 취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끝 발끝까지 고통이 느껴졌어요. 제가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기 지호, 6살 내 아들 지호의 죽음이 실감이 나기 시작했죠. 비밀의 그 방엔 아기 때부터의 지호 물건들이 있었어요. 신생아 때 쓰던 겉사계, 속사계, 지호가 좋아했던 장난감과 그림들, 좋아하던 책이 모두 그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베네 쪼고리와 출생 시 찍었던 발도장, 탯줄까지 고이 놓여 있었어요. 전 곧 깨어났고 눈을 뜨자마자 우리 지호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지호야, 우리 애기, 지호야, 돌아와 지호야, 혼자 어디 간 거야? 우리 아들, 여보, 지호 좀 찾아줘. 나 너무 가슴이 아파. 숨을 잘 못 쉬겠어, 여보. 잊고 있었던 제 아이 지호가 떠올랐고 전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떠오른 기억들은 제 가슴을 온통 지디겨 놓았습니다. 남편과 부모님이 주저앉아 우는 모습도 보였죠. 지호를 잃은 그날은 날씨가 좋은 봄이었어요. 그 주말에 같이 동물원을 가기로 했었죠. 지호는 6살, 그때까지 동물들을 좋아했어요. 특히 호랑이, 사자, 곰을 좋아했고 동물도감을 끼고 살았습니다. 그림은 또 어찌나 잘 그리는지
집벽엔 지호의 그림이 가득 붙어 있었어요. 전 지호를 가졌을 때 태교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늘 피아노를 치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임신 기간을 보냈어요. 건강하게 태어난 지호도 제가 피아노를 치면 손뼉을 치며 좋아했죠. 울다가도 무릎에 앉혀 건반을 만지게 하면 울음을 뚝 그쳤고요. 지호야, 우리 지호는 커서 뭐가 될래? 지호 하고 싶은 거 다 해. 엄만 항상 우리 아들 응원할 거야. 오늘은 우리 지호 좋아하는 동물의 사육제 쳐줄까? 동물과 음악 이 두 가지가 우리 지호가 좋아하는 거였습니다. 또 찰흙을 만지는 것도 좋아해서 늘 손을 조물락거리면서 지냈고요. 첫아이 지호한테 전 푹 빠져 지냈죠. 아들의 해맑은 눈동자, 천진한 미소, 잠잘 때 새근거리는 소리 하나까지 너무 좋았어요. 둘째 낳는 걸 망설이다가 지호가 7살이 되면 다시 임신을 시도해볼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지호가 컸으니 동생이 생겨도 충격이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요. 남편과 저 그리고 지호 우리 세 식구는 늘 행복했어요. 웃을 일만 있었고 시름이 하나도 없었죠. 그러나 불행은 예고 없이 우릴 찾아왔습니다. 결코 감당할 수 있는 불행이 아니었어요. 물가로 체험학습을 간 지호는 어른들의 부주의로 물에 빠졌고 제때에 구하지 못해 소중한 생명이 사그라들었습니다. 믿기 힘든 현실에 전 넋을 놓았고요. 충격을 이기지 못해 지호를 가진 기억을 통째로 잃었고 그 뒤로 피아노도 치지 못하게 된 거였습니다. 장례도 겨우 치르고 지호의 물건도 뭐 하나 정리하지 못했죠. 제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해 조현병까지 앓게 됐고요. 사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괴로움에 아들의 기억을 깡그리 잃었지만 깊숙이 자리 잡은 기억은 절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동물 그림을 그리게 했고 자꾸만 진흙을 만지게 했죠. 마치 우리 지호처럼 전 무의식적으로 동물 그림을 그리고 진흙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였어요. 복선이가 갑자기 나타난 것도 실은 아빠가 복선이를 어렵게 찾아낸 거였습니다. 제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복선이라도 찾아서 절 회복시켜 보려는 생각이셨던 거예요. 며칠 후 복선이가 절 보러 왔습니다. 그때 전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눈물만 흘리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 해서 한 팔엔 수액을 맞고 있었죠. 생각 같아선 그 수액도 뽑아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다 버리고 우리 아들의 곁으로 가고 싶었어요. 절 찾아온 복선이의 얼굴은 이미 눈물로 얼룩져 있었어요. 전 메마른 입술을 겨우 움직여 사과부터 했습니다. 언니, 뭘 먹어야지. 이러다 큰일 나.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그리고 복선아, 미안해. 내가 괜한 오해를 했어. 보다시피 나 정상 아니야. 그동안 우리 지호에 대한 기억도 깡그리 잊고 있었어. 나 지켜보느라 힘들었지? 미안해 정말. 언니, 난 괜찮아. 내 걱정을 왜 해? 미안해 언니. 다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어. 언니 아들이 그렇게 간 거 알고 믿을 수가 없어서. 우리 지호 사진 봤어? 너무 귀엽지? 근데 어쩌지? 지호 만나지 못해. 우리 지호 내 곁에 없어 복선아. 저흰 부둥켜 안고 천지가 흔들릴 정도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복선인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처럼 같이 제주도에서 살자고요. 전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기억을 놓치기 싫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도 우리 지호 온전히 기억하고 다시 제대로 보내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이대로 또 기억을 잃으면 남편과 부모님, 복선이까지 힘들 게 뻔했으니까요. 전 다시 약을 먹기 시작했고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 지호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안 그럼 또 기억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지호는 엄마의 기억 속에 잊혀져 있는 건데 그게 너무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전 남편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여보, 미안해. 그동안 혼자 어떻게 견딘 거야? 이제 나 약도 열심히 먹고 회피하지 않을게.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여보. 송주야, 지호 가슴에 품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물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일 거야. 그치만 우리 같이 해나가자. 혼자는 어렵지만 둘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지호도 우리가 함께하길 바랄 거야. 그 후 전 지호의 물건들이 있는 그 방에 한참 동안 머물렀어요. 사진을 어루만지고 베넷 저고리에 채취를 맞고 장난감들을 만지며 지호를 오래오래 기억했습니다. 어쩌면 기억들은 어제처럼 생생한지 지금도 지호야 하고 부르면 어디선가 아들이 달려나올 것 같았어요. 바람에 흔들리던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 맑기만한 눈동자, 앙증맞았던 입술까지 눈앞에 그릴 수 있었죠. 하지만 받아들여야 할 현실은 참 가혹했어요. 전 아들을 가슴에 묻기로 했고 꺾인 두 무릎을 억지로 펴야 했습니다. 전 지호의 물건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건 사진을 찍어놓고 어떤 건 태워서 아이에게 보냈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전 끝까지 해냈고 결국 그 방을 말끔히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림도 그리고 도자기도 빚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스럽던 지호를 떠올리며 작업을 하니까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도 그런 저를 보며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못 보던 차 한 대가 집 앞에 와 섰고 그리고 세 사람이 내리는 게 보였어요. 어떤 외국인 남자와 복선이 그리고 딸 소영이었습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말로만 듣던 복선이의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됐죠. 그는 굉장히 남자답고 듬직한 인상이었습니다. 소영인 아빠한테 번쩍 안겨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복선이도 남편 옆에서 무척 편안해 보였고요. 곧 우리는 인사를 나누게 됐어요. 언니, 인사해. 소영이 아빠야. 잭슨, 내가 얘기했지? 친언니나 다름없다고. 송주 언니. 안녕하세요. 저 잭슨입니다. 얘기 많이 했어요, 복선이가. 억양은 어색해도 꽤 한국말을 잘하더라고요. 복선이 말대로 잭슨은 원양어선을 오래 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다 접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날 두 사람이 만난 이야기부터 복선이가 잭슨을 기다린 것, 그리고 둘이 합치게 된 얘기까지 다 듣게 됐죠. 둘의 사랑은 정말 눈물겨운 이야기였고 전 한편 감동했어요. 잭슨은 외국으로 입양됐었다가 성인이 돼서 부모를 찾으러 한국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부모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혼자 살아가던 중 복선이를 만났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제 남편이 마당에 불을 피웠습니다. 복선이와 전 모닥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복선이가 제 졸업식 날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알게 됐죠. 언니 알지? 나 체육 선생님 되고 싶었던 거. 고3 올라가면 진짜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는데 그 꿈 물거품처럼 사라졌네. 정말 어떻게 된 거야? 그 뒤로 대학 못 갔어? 고2 겨울에 갑자기 아빠가 찾아왔어. 성공한 아빠였으면 좋았겠지만 그때 아빠는 도박에 빠져 있었어. 자꾸만 돈을 달라더라고. 몇 달 시달리다가 안 되겠는 거야. 모아놓은 용돈도 다 떨어지고 돈 없다고 하니까 이모부 병원이랑 집에 쳐들어간다고 협박하더라. 그래서 집 나올 수밖에 없었어. 고마운 분들한테 패기칠 순 없잖아. 지금도 그 결정은 후회 안 해. 알고 보니 복선이 아버진 노름에 중독돼 있었고 어릴 때 버리고 간 딸을 찾아와 돈을 요구한 거였습니다. 복선인 우리 집에 피해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해 집을 나간 거였고요. 부산으로 내려가 장사를 하면서 아버지 돈을 대주다가 잭슨을 만났다는 얘기였죠.
2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세 식구 같이 모여 살려고 돈을 열심히 모았다고 했습니다. 짠순이처럼 아끼느라 행색도 초라한 거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도 면목이 없어 우리 집에 연락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한테 연락을 받고 서울로 오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아빠는 우리 지호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며 기억을 잃고 힘들어하는 절 도와달라고 했대요. 복선인 그 얘기를 듣고 서울로 달려온 거였고요. 저희 집에서 처음 잔 날도 제가 잠든 모습을 보며 너무 마음이 아파 펑펑 울었다고 했습니다. 목숨 같은 자식을 잃고 아파하는 절 보는 게 너무 괴로웠다면서요. 복선인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우리 집 맞은편에 살던 사람들이 이사 갔어. 그 집 내가 사서 예쁘게 꾸몄거든? 우리 옛날에 같이 살던 집 기억나지? 꼭 그 집처럼 바다도 보이고 들판도 보이고 그런 집이야. 언제든 오고 싶으면 와. 언니 전용으로 비워둘게.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선이의 진심이 느껴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여다보니 잭슨과 남편이 낚싯대를 꺼내고 있었어요. 남편도 낚시를 좋아하는데 둘이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았죠. 방금 들은 얘기를 해주면 좋아할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깨닫지 못했는데 복선이와 얘기하면서 제가 미소 짓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전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복선이 가족이 돌아가고 전 비밀의 방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피아노를 들였습니다. 어렵지만 다시 조금씩 피아노를 쳐볼 생각이에요. 병원도 꾸준히 다니고 있고 남편과 부모님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지호를 찾아갔어요. 사진 속의 아들은 사랑스러운 모습 그대로네요. 제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지호의 모습은 이대로겠죠? 솜사탕같이 보드랍던 아들의 양볼, 그 감촉이 떠올라 전 숨을 멈춘 채 아들의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지호야, 우리 아들. 그동안 엄마가 잊고 있어서 우리 아기 서운하지 않았어? 지호야,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엄마 가슴속에 넌 이슬처럼 맺혀 있단다. 그곳에선 춥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따뜻하지? 엄마 아빠 여기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 그리고 때가 되면 네 곁으로 꼭 돌아갈게. 그때까지 기다려줘, 우리 아들. 정말 정말 사랑한다. 보고 싶어. 집에 오는 길 햇살이 파랗게 맑아서 눈이 시렸어요. 복선이가 사진을 한 장 보내왔네요. 제주도의 날씨는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바다가 훤히 보이는 파란 지붕의 하얀 집에서 잭슨과 소영이 그리고 복선이가 미소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편의 집도 사진을 찍어 보내왔어요. 아담한 그 집으로 놀러 오라는 얘기겠죠. 복선인 그 집에 피아노도 드렸더라고요. 괜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조만간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겠어요. 그곳이 마음에 들면 이사도 궁리해 보고요. 남편도 제주도 여행을 기대하는 눈치네요. 여보, 우리 언제 제주도 갈까? 당신이 원할 때 난 언제든 좋아. 이제야 조금씩 숨을 쉬는 기분입니다. 긴 시련 끝에 어렵게 틔운 씨앗은 희망이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는 희망, 다시 잘 살아보고 싶다는 희망. 그 작은 씨앗을 품고 앞으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채워보려 합니다. 지호한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남편이 운전하는 차의 내비게이션이 집으로 가는 지름길을 찾아주네요. 지금까지 많이 헤맸으니 가끔은 지름길로 가도 되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